네,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 달에 한 번 글로벌엑스의 한동훈 이사님과 함께 이 글로벌 ETF 동향을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요청을 드렸어요. 요즘 저희 그 미국 주식 나이트 리포트 미나리 방송할 때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채권 ETF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뭐 TLT라든가 TMF 요즘 이제 이런 티커명도 생소했는데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이미 또 거래를 하시거나 이제 신규 진입을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 이사님하고 이 채권 ETF로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A to Z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지금 ETF로 투자를 하시거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채권 ETF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채권 ETF의 기초 자산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눠볼게요. 이 채권 지금 왜 이 시점에 좀 주목을 받고 있나요? 그리고 이 투자자들이 채권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이란 결국은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거다 보니까 돈을 빌려줄 때, 그러니까 친구가 가게를 해서 뭐 100만 원만 빌려줘라고 했을 때 그 친구한테 그냥 무작정 빌려주진 않죠. 이 친구의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가 좋으면은 뭐 이자를 좀 적게 받고, 그리고 이제 나쁘면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빌리려는 기간이 한 달만 빌려줘 하는 거랑 10년만 빌려줘, 이거랑 또 감이 틀리죠. 뭐 한 달 뒤에 이 친구가 망할 확률이 높으냐, 10년 뒤에 망할 확률이 높으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국은 이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100만 원 빌려준 거를 굴릴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비용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결국 이제 장기물이 이자가 높고 단기물은 이자가 낮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래는 이자가 높고, 그리고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이 안 좋은 것들은 이자가 높다, 이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채는 이자가 낮고 보통 회사채가 이자가 높고, 회사채도 이제 투자 등급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뜻은 결국은 돈을 갚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환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한 달 전에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한 달짜리로 친구한테. 그때 예를 들어서 뭐 1%로 빌려줬다 했는데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또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친구의 가게가 한 달 전의 상황과 좀 더 틀려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줘야겠죠. 위험 부상을 제가 알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근과 같이 금리가 올라갈 때 단기물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라면은 이게 좀 가까운 시일 내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돈을 받아서 회수할 수 있는 확실성이 더 큰데 지금은 이제 바로 앞이 더 깜깜해진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채권 얘기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요런 방금 말씀해 주신 만기 요게 듀레이션 요 이야기 같이 나옵니다. 근데 만기, 듀레이션 뭐가 뭔지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만기는 그냥 채권이 발행돼서 저희가 보통 ETF 보시면은 뭐 10년짜리 뭐 1년에 3년짜리 뭐 트레저리 번드 이런 게 있으면은 만기가 1년, 3년 그런 뜻이고요. 실제로 듀레이션은 항상 만기보다 같거나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듀레이션을 뭐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뭐 가중 평균에서 채권 자금이 회수되는 평균 만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내 원금이 언제 다 회수가 되느냐 이거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자를 받죠. 그쵸. 이자를 받다 보니까 원래 만기가 10년이었는데 제 원금이 예를 들어서 원금을 넣고 이자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만기보다는 짧겠죠. 아, 그렇죠. 이자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듀레이션은 만기는 그 채권이 딱 그 10년 이렇게 딱 발행해서 만기될 때까지 그 기간이고, 듀레이션은 내 원금이 언제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평균 회수 기간.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짜리면은 뭐 정도에 따라서 뭐 8년이 될 수도 있고 뭐 9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흔히 주식과 채권 요거를 같이 투자를 하시면서 채권은 주식보다는 좀 안전하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고정 수익으로 들어와서 이 생각을 했을 때는 채권이 조금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펀드 플로우를 봤을 때 채권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많이 들어오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채권이 안전하기
하기 때문에 들어온 자금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이라든지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채권이라든지 이런 채권은 1년 뒤에 제가 어차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만약 그게 또 국채라면은 미국채라면은 미국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분명히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의 역할로 해서 내가 캐시로 그냥 넣어두느니 6년짜리, 1년짜리, 뭐 3개월짜리 넣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뭐냐면은 금리가 지금 뭐 4%까지 올라오고 10년물이 올라오고 상당히 상단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학습을 했죠. 4% 오면 아 내려가겠구나. 뭐 3.78 가면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4%까지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금리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제 채권과 금리는 가격이 반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한번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수요까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와 가격이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면 채권 금리가 더 내려갈 그런 어떤 방향성이 더 많다고 보시면 이 가격은 또 이제 올라갈 걸로 주식으로 치면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좀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어저께 오늘이 지금 3월 8일인데요. 이 강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을 해서 청문회 발언을 했는데요. 이 굉장히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 강력한 긴축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채권 2년물 금리가 특히 많이 급등을 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5%가 넘어섰고요.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 4% 안팎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게 지금 40년 만에 이 2년물과 10년물 차이가 이 역전이 된 게 가장 큰 폭으로 역전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와 단기 금리가 굉장히 다르고 변동성 또한 다른데 지금 이런 채권의 만기별로 현재 금리 상황이 좀 어떤지 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이런 이 글로벌엑스의 하우스뷰를 포함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은 저희 제3의 멤버 네. 윤재성 CIO님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의 의견을 한번 조금 보자면은 일단 금리 인상기에는 보통 이제 단기물이 뛰고 더 높이 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2년물과 10년물이 뭐 좁히다 못해서 역전돼서 이게 100bp 이상 벌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다가 이제 어제 오늘 파월이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있고 나서 3월 달에 50bp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오늘 나온 이제 뭐 IB들의 리포트나 뭐 모건 스탠리도 아까 그랬지만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25bp를 고수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도 결국은 CPI라든지 좀 지표를 보고 나서 이것이 이제 50bp로 갈지 25로 갈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쪽에서는 50bp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만약 50bp가 가서 시장이 조금 이제 오버슈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좀 매수 기세를 잡아도 되지 않은 포인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최근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을 반영한 것 같다라고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40년 만에 이렇게 커진 폭인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말고 또 혹시 이 역전폭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좀 있을까요? 경기 침체 요인이 일단 가장 크지만 수급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장기물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가 커졌다라고 저희가 조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데를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뭐 저희 윤재성 CIO님도 이제 20년물, 뭐 TLT 같은 20년물 얘기도 주셨지만 보험사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항상 liability, 그러니까 부채가 있죠. 보험사랑 네. 이제 연기금의 입장에서의 부채는 결국은 고객들이 타가야 될 보험금. 그렇죠. 그리고 연기금은 항상 매월 지급해줘야 되는 배당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주는 금액이 있죠. 그것을 줘야 되는데 이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그 부채들이 있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이 20년물 같은 경우가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금리 자체는 높아졌습니다. 4%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죠.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은 이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3% 뭐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4%가 나오니까 한마디로 캐시플로우 입장에서 현금이 도는 입장에서는 더 편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년물이 뭐 급등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입장에서는 20년물 금리 자체가 올라간 거
그래서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보험사나 연기금은 장기 비즈니스를 하는 데다 보니까 장기물을 갖고 그냥 바이앤홀드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험도 이제 장기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사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보험금이 빵꾸가 나지 않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럴 때 이런 장기 국채를 사면은 이자도 많이 주니까 또 이제 보험금으로 줄 만한 재원들도 마련이 쉽고,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적인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관들은 또 이렇게 워낙에 이제 전문적으로 채권 관련 뭐 상품들을 사고 팔지만, 개인들 중에서는 이제 막 채권을 알아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채권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ETF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개인이 그러면 이 채권을 ETF로 거래를 했을 때 장단점은 좀 어떤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채권은 기관 시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되는 금액이 뭐 적게는 10억, 많게는 100억, 뭐 1000억 이렇게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발행했을 때 뭐 비딩을 하고 거기에 가서 매수를 하고, 발행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되는데 장내 거래도 있고 장외 거래도 있는데요. 채권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가 많습니다. 아, 저 예전에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메신저로도 이렇게 사고 팔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장내 거래소가 있긴 해요. 장내 거래사가 있어서 실제로 그 매매를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호가 폭이 이게 좀 얇고, 그리고 거래량도 좀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은 이제 주식만큼 그 경쟁력 있는 프라이스를 받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러한 가운데 특히 해외 채권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개별 종목을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뭐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는 대부분의 고액이 아니라 일부 이제 약정 금액 이상의 그런 뭐 미니멈 최소 가입 금액 뭐 이상 이런 정도를 둬서 해외 채권을 대신 매수해주는 그런 대행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채권을 이렇게 사주고 하는 서비스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는 자금 자체가 커야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ETF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대중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TF는 딱 보시는 그 NAV, 그 채권 ETF 가격 있죠. 네. 그 이상만으로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ETF는 요즘에 뭐 한 주 사는 것도 아니라 fractional shares라고 해서 소수점 이하 거래. 0. 몇 주 이렇게 그쵸. 사는 거죠. 소수점 이하 거래도 가능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금액으로도 채권에 투자할 수 있고, 많은 그렇기 때문에 채권 ETF가 채권의 대중화에 상당히 큰 힘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개미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편리하게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항상 이제 채권 뭐 자금 유출입이 매달 좀 바뀝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채권 ETF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실제 자금 유출입 상황을 봐도 좀 채권 ETF에 돈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네네. 저희가 뭐 매월 저희가 확인하고 있지만, 연초 이후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연초 이후로 ETF로 전체 자금이 0.7%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그 규모에서. 그런데 이제 올해 보시면은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1.6%, 인터내셔널 픽스드 인컴, 그러니까 해외 채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의 글로벌 채권 같은 경우는 3.6%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ETF가 뭐 주식형, 채권형, 뭐 커런시, 커머디티 다 합해서 0.7% 들어왔는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1.6%, 3.6%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채권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인 이 채권의 자금 유출입이잖아요. 요거 지금 요 만기별로는 좀 어떤가요? 만기별로 본다면은 이게 조금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1월 달에는 시장이 참 좋았죠. 네. 1월 달에는 다 참 시장이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는 주식만큼 변동성이 높았던 채권들.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높았겠죠. 변동성이 좀 크겠죠. 네.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근데 이제 투자 등급도 아니고 투기 등급의 하이드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 아닌 이머징 국가의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자금들이 상당히 크게 들어왔다면은, 2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이 좀 얼어붙었죠. 얼어붙다 보니까 초단기채, 단기채 뭐 이런 위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이 채권 ETF, 그러면 어떤 상품들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지금 이제 채권 ETF의 종류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상품별로 좀 투자의 장단점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최대한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발행 주체가 국가냐 사기업이냐, 이거에 따라서 국채와 회사채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신용도가 높은 국가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겠죠.
그리고 신용도가 안 좋은 뭐 회사채 또는 국채 같은 경우는 신용 이자율이 높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은 보통 각 국가의 기준 금리에다가 개별마다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가 따로 붙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딱 자기 국가의 신용 등급에 네. 따른 그런 이자가 딱 되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랑 뭐 모든 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 금리가 틀리듯이 네. 거기에 기준 금리가 되는 것이 미국 금리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국가별로 신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스프레드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채권도 철저히 이제 철저히. 기축 국가가 지금 기축 통화 같은 그렇죠.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용도로 분류가 되고 나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이제 뭐 국가별로 신용 등급을 한번 봤을 때 미국은 당연히 트리플 A입니다. 네. AAA인데 절대 안 망한다는 뜻이죠. 네. 무디스랑 피치는 트리플 A예요. 근데 네. 이제 S&P는 예전에 2011년도 그때 강등 한번 당했잖아요,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요.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도 AA 플러스로 상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러한 수준인데 한국이 이제 많이 쫓아와서 AA까지 올라왔어요. 상당히 높네요. 네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A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이 국가들 저희 주변 인접국보다도 훨씬 등급이 일단 좀 높다라고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A가 정도 두 높다. 개니까요. 네. 네네. 여기 A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미국이냐 글로벌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미국의 대부분 투자하는 ETF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티커명 AGG 그리고 BND 이런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겠죠. 네. 뭐 단기물도 있고 장기물도 있고 중장기물도 있고 쭉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시장의 그런 마켓 캡에 따라서 쭉 투자를 하는 일반적인 ETF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게 되면은 뭐 AGG, BND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 커요. 네. 규모가 엄청 커서 뭐 85빌리언, 88빌리언 뭐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10조, 100조가 죠 되겠네요. 네, 100조 이상에 되고 있고요. 그리고 듀레이션이 근데 이제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듀레이션이 한 6년, 7년으로 좀 깁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받는 이자가 한 4.8%, 4.3%, 뭐 이 정도 수준에 있고요. 근데 이제 보수는 엄청 싸요. 거의 0.03%니까 엄청나게 싸겠죠. 수수료를 많이 안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단 있고, 미국이 아니라, 그럼 나는 미국 말고 다른 데에 좀 기회를 찾아보겠다 한다면은 글로벌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그런 거는 이제 가장 큰 것이 BNDX라는 이런 ETF도 있고요. 이 ETF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이 제외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종목 수도 많을 것이고 상당히 좀 국가들이 다양히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듀레이션이 더 깁니다. 7.5년에다가 일드가 5.3% 정도 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미국 글로벌도 있고 이머징 같은 경우가 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네. 저희가 신용등급이 높지만 한국도 여전히 이머징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여전히 이머징으로 저희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남아, 남미, 사우디 다 이머징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국가에서도 이제 저희가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머징 ETF 같은 경우는 뭐 EMB 그리고 EMBD 이런 ETF가 듀레이션이 뭐 6년, 8년 뭐 이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자율은 한 6%, 8% 뭐 이 정도 사이로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더라도 이제 미국보다도 이머징은 위험해 보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좀 높은 거겠죠. 그리고 회사채라는 걸 봤을 때 한국에서도 신용 등급이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신용 등급이 있는데 뭐 한신평, 뭐 키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한국에서의 신용 등급은 국제 신용 등급이랑 비교했을 때 대략 한 두세 단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채가 당연히 트리플 A겠죠. 네. 근데 이제 국제 신용 등급으로 보면은 더블 A 수준이다 보니까 이 더블 A에는 더블 A 플러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트리플 A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좀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더블 A거든요. 네, 근데 대표적 우량주니까요. 네, 대표적인 우량주인데 국제 신용 등급으로 보면은 트리플 B 마이너스입니다. BBB 마이너스. 가슴이 좀 아프네요. 네, 이 BBB 마이너스가 딱 투자 등급 턱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량주인데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저평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한국의 외환 개입 뭐 이런 항상 그런 이슈들도 있고 뭐 여전히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존재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보면 AA 인데 전체 글로벌로 보면은 간신히 이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등급으로
돼 있고요. 뭐 네이버는 A-, 삼성전자는 AA. 뭐 이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다르게 보면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망할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ETF를 들어가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은 수익률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생각하는 솔직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랑 뭐 이렇게 텐션이 있어도 네. 전쟁이 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살면은 엄청나게 위험이 있다고 막 느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국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그런 그 안심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머징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남들이 보기엔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점.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조건을 다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이런 쪽도 저희가 이머징은 위험해 이게 아니라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요새 사실 이제 하이힐드 이런 쪽도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 뭐 그럼 이런 투자 등급 회사 채권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 이런 것들은 어떤 ETF로 투자를 하면 되나요? 일단은 보수가 제일 낮은 거랑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거 위주로 그냥 정해봤는데 투자 등급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USIG라는 ETF가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투자 등급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BBB-까지가 투자 등급이고요. BBB- 이하 미만, 그러니까 BB 플러스 등급부터는 이제 투기 등급으로 정크라고 불리죠. 정크라고 불리는 그 등급 ETF입니다. 아 그래서 JNK네요. 디커명도.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힐드 ETF는 HYG라는 하이힐드 그레이드 그리고 이제 정크 JNK라는 이 두 ETF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거래도 많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 뭐 보게 되면은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지금 듀레이션이 3.8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신용 등급 자체가 낮으니까 일드가 지금 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데 비해서 네. 이 굉장히 좀 많이 이 수익률이 좀 높은 그런 상품이네요. 그만큼 조금 뭐 리스크는 더 크겠지만. 그렇죠. 신용 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하이힐드는 쉽게 얘기해서 거의 주식과 비슷한 강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신용 등급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좋아지면은 엄청 주가가 오르고 이 하이힐드 채권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망할까 싶어서 확 떨어지고 그래서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이 회사채 쪽도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요새 좀 제일 또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도 이제 국채들도 있고 또 이런 국채도 뭐 장단기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많이 거래가 됩니다. 또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네. 아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1년 미만이 단기채, 보통 단기채 하면 1년 미만을 얘기를 하고 1년 이상 무조건 장기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년 미만 중에서도 뭐 SHV라는 티커면 SHV 같은 경우가 가장 유명한 1년 미만 단기채, 1년 미만 단기 채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1년 미만인데도 실제로 듀레이션을 보면 0.4년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실제로 보면은 듀레이션이 낮죠. 네. 거기다가 일드가 5% 나옵니다. 이제 5% 하니까 상당히 높죠. 그럼 지금 단기 채권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 사실 뭐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다면은 네. 리스크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채권을 바라보는 입장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틀립니다. 일들을 받겠다라는 입장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2년물이 지금 역전돼 있잖아요. 네. 굳이 10년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년물 1년짜리 해서 지금 5% 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먹는다면 1년짜리를 ETF를 해서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네. 그것이 아니라 채권 ETF를 통해서 트레이딩의 기회를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가격의 그 캐피럴 게인을 한번 얻어보겠다. 라고 한다면은 채권은 이제 1년 만기가 짧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작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년짜리는 가격 변동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떨어질 때 먹는 자본 수익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자본 수익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장기물도 고려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채권을 그냥 일들을 그냥 인컴 자산으로 보겠다라고 네. 한다면은 단기 채권도 솔직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SHV가 1년짜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 SGOB라는 초단기 채권이 있는데요. 얘는 네. 이제 3개월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요? 네, 3개월짜리. 그러니까 3개월 미만짜리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드가 뭐 3.8% 나오네요. 이렇게 짧은데도 그래서 네, 상당히 네, 네. 이제 지금 일드 수익률이 높다는 말씀이시고요. 장기 그래도 요새 또 이제 장기가 하도 또 변동성이 높다 보니
우리 또 이제 한글말 구독자분들은 주식하듯이 또 요거 매수들 많이 하십니다. TLT를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TLT를 포함해서 또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네, TLT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지금 규모가 뭐 30빌리언이니까 뭐 40조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큰 대형 ETF고 가장 대표적인 장기 채권입니다. 20년 미만 이상물을 갖고 있는 채권인데 그래서 이 TLT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듀레이션은 근데 17년으로 조금 낮고 일드가 4% 정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4%에도 정말 땡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LT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금리가 4%를 보통 상단을 보시니까 네. 4%를 지금 잡아도 깨지더라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깨지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쵸. 들어가기에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요 최근에 저도 아까 그 기자님이 구독자분들이 여쭤봐서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네. 되게 재밌는 ETF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티커명이 T빌, 뭐 UTWO, OBIL, UTEN 이러한 ETF들을 말씀드려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뭐 TLT라든지 이런 ETF는 한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ETF를 가지면서 20년 미만의 장기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수가 뭐 100개, 200개 뭐 이렇게 엄청 많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뭐 T빌, UTWO 이런 것들은 싱글 본드 ETF라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싱글이면 하나만 남는다는 건가요? 네. ETF 안에 하나의 종목을 담는 ETF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조금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은 저희가 실제로 뭐 CNBC나 블룸버그나 뭐 한글마에서 저희가 나오는 채권 금리가 지금 이겁니다. 뭐 몇 년물은 지금 이겁니다. 하면은 실제로 그 이자 수익률이랑 제가 갖고 있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합쳐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쳐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가장 최근에 발행된 뭐 3개월물, 뭐 2년물, 1년물 이거를 딱 한 종목만 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제가 찾아보면은 실제로 그 지표랑 제 수익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뭐 CNBC에서 얘기하는 현재 발행된 뭐 이것이 3개월물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면은 그것과 제 수익률이 상당히 비슷할 수 있다는. 괴리가 별로 안 생기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한 싱글 ETF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보게 되면은 개별 각각마다 조금 이제 들어간 시점마다 틀립니다. 왜냐면은 모두가 한꺼번에 요이 땅 해가지고 발행될 때 같이 들어가면은 모두가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ETF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딱 3개월물을 샀어요. 얘가 이제 결국은 채권이 가격이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그러한 가운데 후속에 이런 ETF가 있어? 해서 들어왔는데 후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앞에 사람보다도 싸게 살 수 있거나 비싸게 살 수 있거나 그리고 이제 일드 같은 경우도 내가 알고 있던 처음부터 그 만기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주식도 이렇게 들어간 시점에 따라 평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똑같은 효과가 지금 요런 지금 싱글형의 이런 ETF에서는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채권도 요즘에 인기 끄는 것이 만기 매칭형 ETF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기 매칭형 ETF도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만기 때 YT 뭐 이자가 이만큼 나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다는 점 이것도 분명히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재밌는 이런 새로운 상품들도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오늘 또 많은 또 재밌는 상품을 알게 됐고요. 또 뭐 또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또 이제 레버리지도 많이 하고 조금 특이하게 나온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많이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해지 할 수 있는 네. 팁스 있죠. 네. 팁스에 추가하는 티커명 TIP라는 이런 ETF도 있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을 때는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채권이 아니라 옵션에 투자하는 그런 ETF도 있었죠. 뭐 interest rate hedge하는 rate이라는 ETF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모기 채권에 투자하는 MBB 네. 라는 티커명 MBB라는 ETF도 있었고요.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형 ETF, TLT의 3배짜리 레버리지인 TMF가 있고 인버스형인 TMV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가 보수를 차감하기 전에 데일리 성과를 3배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성과를 보면은 3배의 그 정도를 추정하지만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은 실제로 TLT랑 뭐 TMF랑 봤을 때 아마 연초율의 성과가 비슷할 거예요, 두 개가.
연초율 성과가 네. 비슷한 것이 이것이 이제 레버리지가 기간의 3배가 아니라 데일리 성과 3배이기 때문에 3배 올랐다가 3배 빠지면은 그걸 반영한 게 복리로 반영이 되죠. 처음에 오를 땐 1.1% 올라서 1.03이 됐는데 다음 날 또 네. 3%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왔다 갔다 하면은 실제로는 1, 2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빠져 있거나 그렇죠. 네. 레버리지 그 복리에 그쵸, 그런 그쵸. 어떤 복리의 착시가 효과가 있는 이제 거죠.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 TMF가 연초율로 한 뭐 4% 정도의 성과를 냈는데 TLT가 2.68%예요, 성과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나고 2배 좀 덜 되죠, 네. 성과가. 그리고 사실 이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또 이 표에서도 보여주시겠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좀 보수가 좀 비싸다. 다른 맞습니다. 상품보다 좀 수수료를 많이 떼간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배라고 해서 이제 수익이 잘 나는 부분은 좋지만 날 땐 좋지만 이제 돈이 중간에 이제 나가는 돈이 많다. 요거는 또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이 TLT는 보수가 0.15%인데 네. TMF는 보수는 3배인데 보수는 3배가 넘어요. 1.06%예요. 아, 6배가 넘네요. 7배 정도 되네요. 7배 네. 되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높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레버리지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선물을 쓰고 옵션을 쓰고 뭐 이런 그 전략을 쓰기 때문에 네. 결국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이제 채권 ETF가 인기가 많으니까 또 채권 전문 ETF 운용사도 있다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뭐 이런 데서는 어떤 상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저희도 그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본드블럭스라는 채권 전문 ETF 운용사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ETF.com이라고 ETF 업계에서는 가장 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com에서 올해의 신생 운용사로 또 그 캔디데이트로, 그러니까 후보자로 뽑힌 데 중에 하나가 또 본드블럭스라는 데인데 여기는 네. 채권만 합니다. 근데 안에 걸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 하는 이제 만기 매칭형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목표 듀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 듀레이션 6개월, 타겟 듀레이션 1년, 타겟 듀레이션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이제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 액티브형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패시브하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의 그런 판단도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채권 ETF 시장도 확실히 이제 좀 지수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운용 전략을 하는 이런 또 신생 이런 회사들의 상품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채권 같은 경우도 요즘 액티브 ETF가 많이 유행을 했죠. 네. 주식형 뭐 아크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는 채권에서 액티브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채권은 기본적으로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것이 큰데 네. 이 채권 벤치마크보다만 조금만 잘하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핸스드 인덱스라는 전략을 씁니다. 한마디로 인덱스보다 조금만 더 잘하자.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게 한 80%, 실제로 이제 좀 액티브하게 하는 게 2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수익을 더 내자라는 것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MB라는 이머징 채권이 그냥 벤치마크 플레이를 한다면은 EMBD라는 ETF는 벤치마크 플러스 조금의 액티브를 더해서 성과를 더 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또 티커명과 함께 다양한 상품을 저희가 공부를 또 해봤는데요. 저희는 또 이제 또 다른 2부를 통해서 그러면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채권 투자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또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